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주크박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송영주 위원이 이제 좀 요즘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역시 승부 예측의 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자신 있으시죠? 반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말고 좀 제대로 예측할 자신 있으시죠? 적어도 2개는 한번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오케이. 예. 네. 자, 2개 예고. 네. 자, 이번 주말에는 이제 A매치 기간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리그로 돌아오는데요.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말 관심이 갈 만한 맞대결이 빅 경기가 3경기나 많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3경기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그리고 토트넘과 빌라가 있고 여기에 뉴캐슬과 첼시, 이 모든 이 3경기에 관한 송영주 위원의 신기의 예측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이름만 들어도 꿈의 대결이고 또 올 시즌은 리버풀이 다시금 이제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시즌 전반부에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뭐 가장 중요한 한 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팀 12의 알파볼이 제공하는 또 스탯을 통해서 저희가 또 두 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 이 팀 12의 알파볼은 두 팀을 모두 이제 챔스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네, 현재 리그 1위와 2위의 대결이니까요. 네. 자, 두 팀의 최근 경기 결과들입니다. 이 최근 5경기는 이제 리그에 국한한 경기들인데요. 사실은 리그에 국한하지 않으면은 리버풀도 유로파 리그에서 실족도 있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리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버풀의 패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맨시티는 로드리 선수 없을 때 한때 안 좋았던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좋은 상태로 돌아왔고, 그러나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첼시와는 난타전 끝에 결국 이제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고, 리버풀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패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팀 모두가 지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전 패배 이후에 리그에서도 패배가 없고요. 공식 경기에서도 6경기 무패니까 계속해서 흐름을 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지난 첼시전은 잡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막판에 실점하면서 4대4가 됐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툴루즈전 패배가 좀 껴있어요. 그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리버풀은 올 시즌에 확실히 리그에서 강인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살라 선수를 위시한 역시 공격력이 또 어마무시하죠. 있는 리버풀이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최근 5경기 결과는 두 팀 모두 괜찮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팀 12의 알파볼 데이터로서 최근 5경기의 두 팀 간 경기력을 비교해 볼 텐데, 이 두 팀 간 경기력 지표는 예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 득점값과 기대 실점값의 비교로부터 도출된 이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 득점이 기대 실점보다 월등히 많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리버풀이 오히려 좀 꾸준하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리버풀은 뭐 점수가 클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 플러스의 결과를 지금 최근 경기력 지표에서 얻고 있는데, 맨시티는 그 문제의 첼시전, 첼시전에서 이제 무려 4실점을 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2.3점을 받았다는 것은 그 경기를 물론 이제 맨시티가 이길 뻔도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위기도 많이 이제 초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점수가 오히려 첼시전에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브라이튼전 같은 경우도 기대 득점이 기대 실점을 그렇게 앞지르지는 못하는 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로가 나왔던 경기도 있고, 맨시티는 약간은 지금 경기력에 있어서 등락은 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알파볼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고, 리버풀은 고점은 맨시티보다 조금 낮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꾸준하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로드리가 결국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울버햄튼전, 아스날전 연달아서 패배했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결국은 맨시티가 기대 득점에 비해서 득점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도표가 그려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첼시전 같은 경우에는 첼시의 속도를 제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점이 너무나 많은 경기가 되고 말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리버풀 상황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이 도표를 보면은 평균보다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승부 경기들이
곳곳에 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도표가 나왔으면 계속해서 연승 분위기로 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턴 타운전이 아주 대표적이죠. 지금 4.7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저 정도면은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맞습니다. 경기 아닌가 했는데 루턴 타운전을 1대1 무승부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력, 기대 득점에 비해서는 사실은 저 경기는 결과가 너무 나빴다. 네, 이렇게 좀 봐야 아쉬움이 되겠죠? 있다는 네, 거죠. 네. 물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살라라든가 조타라든가 누네스라든가 많은 선수들이 골을 넣어주면서 계속해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기대 득점 만든 거에 비해서 결과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아쉬움은 남아있다. 그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루턴 타운전 그리고 브라이튼전이 무승부로 기록이 되어 있는 리버풀이고요. 자, 그럼 최근 5경기에서 두 팀의 공격과 수비 비교입니다. 역시 팀12의 알파볼 데이터인데요. 역시 이것도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두 팀을 비교를 해보자면 최근 5경기 리그에서 기대 득점에 있어서만큼은 맨시티가 리버풀을 근소하게나마 앞섰다. 그런데 수비에서도 맨시티가 더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첼시전 4실점에도 불구하고 공격과 수비 지표에서 모두 리그 평균 점수보다는 맨시티가 월등히 좀 높은 점수. 네. 리버풀도 물론 이제 리그 평균보다 좋기는 했지만 특히 리버풀은 수비 능력에 있어서는 리그 평균이 6점을 받았는데 리버풀이 6.8점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저 수비 능력 지표는 리버풀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공격 수비 모두가 그래도 맨시티가 좋았네요. 네, 맨시티는 역시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짜임새 있는 축구를 구사하니까 결국은 득점기의 창출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수비 쪽에서도 나름대로 안정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비 쪽에 부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저 수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구조적으로 그 학포 선수 그리고 맥칼리스터 선수 이쪽의 수비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학포 선수를 다양하게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학포 선수를 미드필드 라인에 썼을 때에는 수비력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존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뒤쪽을 맥칼리스터가 받칠 때 네. 예, 예. 사실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물론 공수 연결이라든가 후방에서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 맥칼리스터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원에서의 수비가 약간의 아쉬움은 남아있죠. 네, 그런 것이 지금 수비 능력 지표에서도 리버풀이 약간 그게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알파볼 데이터의 주요 선수 비교를 보시겠습니다. 빌드업 기여도에 있어서는 맨시티는 카일 워커 선수가 최고고 최근 5경기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소보슬라이 선수. 이 소보슬라이 선수는 벌써 리버풀 팬들이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아주 뭐 사랑하고 칭송에 맞이하는 네. 선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빌드업 기여도에 있어서도 리버풀에서 가장 뭐 역할이 크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타나고 있고 패스 성공은 이거는 맨시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로드리 선수의 패스 성공이 가장 많은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리버풀은 여기서도 소보슬라이가 1등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빌드업 기여, 뭐 패스 이러한 부분에서는 지금 소보슬라이가 리버풀에서는 킹이다 이런 걸 말해주는 거죠. 네, 사실은 빌드업 기여도가 높은 선수들이 패스 성공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보슬라이가 빌드업 기여도도 높고 패스 성공도 많이 한 거는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다만 맨시티 입장에서는 패스 성공률이 로드리가 가장 높은데 빌드업 기여도는 카일 워커가 많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결국 로드리를 거쳐서 1차 빌드업 한다는 사실을 상대가 알고 있고 그 전부터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빌드업 루트를 그만큼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로드리의 영향도가 매우 크긴 하지만 로드리에게 또 많은 마크가 붙을 때는 카일 워커 쪽으로 우회해서 하는 빌드업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카일 워커가 백포에서 오른쪽 라인에 위치하거나 변칙적으로 백스리에서 오른쪽 센터백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중원에서 로드리와 함께 패스 공구원 역할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만큼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빌드업 기여도가 높은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시스트를 보면 뭐 여기는 뭐 올라올 만한 선수들이 네. 올라와 있습니다. 도쿠 선수가 또 한 경기에 또 어마무시한 어시스트 솜씨를 보였던 경기가 있고 리버풀은 뭐 살라 선수는 뭐 영원한 리버풀의 킹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누네스 선수의 공격 포인트도 요즘은 아주 괜찮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리버풀 하면은 모하메드 살라의 결정력, 파괴력, 그리고 조타가 박스 안쪽에서의 결정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최전방에서 누네스가 조금 더 많이 공격에 가담을 해주고, 그리고 보리오스의 움직임을 통해서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공격 포인트까지 기록해준다? 그러면은 다윈 누네스가 최전방을 책임지는 횟수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레미 도쿠가 측면 쪽에서 스피드도 뛰어나고 드리블도 뛰어나고 거기다가 패스까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 새로운 날개를 달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만 그런데 이번 경기는 바로 그 FIFA 바이러스 네. A매치 주간 직후에 또 펼쳐지는 경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남미를 갔다 온 선수들은 아무래도 좀 피로도가 좀 더 심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A매치에 의한 영향이 주말에 좀 주어질 것 같은데, 요거는 두 팀 비교했을 때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은 맨시티 쪽에 부상 선수가 많은 편이에요. 네, 홀란 선수도 사실 지금 컨디션 안 좋죠. 여부가 약간 불투명한데, 제 느낌에는 그래도 요 경기 홀란 선수가 뛰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저희 녹화 시점 기준으로는 홀란 선수에 대한 가타부타 완벽한 컨퍼런스에서의 어떤 발표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5대5로 보면 되는데, 지금 홀란 같은 경우에도 발목 부상 문제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에데르송 골키퍼도 발 부상 때문에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해요. 그 가운데서 뭐 케빈 데브라이너를 비롯해서 존 스톤스를 뭐 코바치치 이런 선수까지도 지금 부상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고, 부상을 당해서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상에 의한 타격을 조금 더 많이 받은 쪽은 리버풀보다는 맨시티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네, 리버풀도 물론 로버트슨 같은 선수 부상이 뭐 있었지만, 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티아고 알칸타라, 로버트슨 이런 선수들이 부상인 가운데 그라벤베르라든가 조 고메스, 코나테, 커티스 존스 이런 선수들이 출전이 또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리버풀은 수비 라인에서 부상 선수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구성하는데 클롭 감독이 좀 고민이 생길 것 같고요. 반면에 혼란이 부상이면 최전방의 화력이 떨어지는 맨시티 입장에서는 공격 쪽에 어떻게 파괴력을 높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미 첼시전을 통해서 가르디올라 감독이 상대 측면 공격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크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리버풀의 측면 공격이 워낙에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이 측면 수비에 대한 고민을 갖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부상자 문제가 굉장히 이 경기에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고, 어쨌든 두 팀 간의 선수 비교에서는 아까 누네스 선수 칭찬을 조금 하셨는데, 홀란 선수보다 누네스 선수가 요즘 5경기에서는 골 관여도가 높다라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고, 결정력은 뭐 모하메드 살라 선수를 두 팀 선수들 통틀어 아무도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살라 선수 요즘 그 퀄리티 높은 플레이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하메드 살라는 거의 미친 활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료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플레이도 굉장히 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살라가 터지느냐 터지지 않느냐가 리버풀 입장에서는 맨시티 원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살라 선수 앞쪽에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먼저 선결돼야 되겠죠. 골 관여도는 홀란 선수가 누네스 선수보다 조금 낮은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골을 넣은 빈도로만 따지면 역시 엘링 홀란입니다. 네, 엘링 홀란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13골,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살라 선수 결정력도 매우 높으면서 10골을 최근에 또 기록을 했습니다. 팀12에서 제작하는 알파볼에서 수치로 표현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포인트를 또 제공을 해주셨어요. 네. 지난번까지는 없었는데 과연 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알파볼 신뢰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어쨌든 알파볼이 제공하는 포인트, 최근 5경기 공격 능력에 있어서는 맨시티는 PL 최고 수준이다. 뭐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네. 사실 네. 뭐 최근 5경기가 아니라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공격 능력만큼은 최고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강력한 우승 후보 아니겠어요? 네. 디펜딩 챔피언이자. 그걸 생각했을 때는 공수 능력에서의 평가는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력도 마찬가지고. 그 혹시 이 경기에 대한 질문은 아닐 수 있지만, 유럽 전체에서는 어떤가요? 최고인가요? 유럽 전체에서도 지금 현재 올 시즌 폼을 봤을 때. 네. 너무 시즌에.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네. 드렸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럽 전체로 비교를 해보자면 네. 결국은 뭐 바이에른 뮌헨이라든가 레버쿠젠도 있죠. 레버쿠젠도 네. 있고 이런 팀하고도 또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맨시티가 부상 선수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올 시즌 한 차례 삐끗하기도 했어요. 2연패 당하는 그 장면에서. 예.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상위 레벨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거 그냥 고려해서 따지면 여전히 맨시티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 후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죠. 영순위 아닌가요? 네, 영순위 내지 1순위. 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물론 삐끗했던 그런 시점들도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판단에는 맨시티가 그래도 여전히 지금 유럽 랭킹 1위의 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이게 실제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그거는 뭐 모르는 일이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러면 욕 먹을 것 같아서 두려운 거죠.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A매치 기간 동안 유럽에 있는 클럽들이 약 3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대요. 맞아요. 예. 근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혼란 부상 문제 때문에 혼란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로드리 같은 경우가 부상을 당하거나 이러면 팀에 큰 타격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평가가 또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너무 쉽사리 단언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나. 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송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이번 A매치 기간이 유럽 리그들의 상당한 타격을 던진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뭐 부상자 그 문제를 차치하고 저는 그냥 대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맨시티가 랭킹 1위의 클럽이다라고 저는 요즘 그냥 내질러 버리거든요. 네. 그런 건. 근데 물론 이제 시즌이 앞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어쨌든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 선수 아까 누네스 선수보다 관여력 지수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홀란 선수의 골 관여력은 무섭다. 여기에 결정력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빌드업의 중심 워커와 로드리가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그리고 리버풀은 모하메드 살라 선수의 뭐 골 결정력뿐만 아니라 뭐 관여력 여러 가지 지표에 있어서 살라 선수는 지금 또 아주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원정 경기 2연속 무승부는 리버풀에게는 좀 변수가 된다. 말씀드렸던 브라이튼전과 루턴전에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어요. 사실 올 시즌 양 팀의 리그 성적 기준으로 맨시티는 홈에서 5전 전승입니다.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홈에서 워낙에 강하니까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홈에서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농후한 반면에 올 시즌 리버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원정 6경기에서 2승 3무 1패예요. 네. 승리는 2승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점에서 리버풀은 원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맨시티가 최근 리버풀과의 홈 15경기에서 8승 5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만큼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힘을 발휘했고 마지막 패배가 2015년 11월에 당한 1대4 패배이기 때문에 2015년이면 요즘 기준으로는 아주 옛날이네요. 옛날이에요. 그 점을 봤을 때는 홈에서 맨시티가 리버풀을 상대로 조금 더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는 2015년 정도로만 좀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 아,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알파볼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13라운드 프리미어리그 승부 예측 맨시티 대 리버풀. 맨시티의 근소 우세로 나왔어요. 네. 네. 자, 송영주 위원님이 어쨌든 주인공이신데 자, 알파볼의 저 근소 우세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거 뭐 고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맨시티의 근소 우세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알파볼 요걸 보니까 아니요. 그냥 동참하고 싶어진 거예요. 원래도 근소 우세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맨시티가 첼시전에서 그 정도로 실점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경기에서는 거의 박빙이라고 봤을 것 근데 같아요. 그거는 첼시 입장에서도 우리도 맨시티에게 그 정도로 실점하지 않았다면 첼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기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에 수비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네. 특히 상대의 공격 속도를 제어를 못하면 맨시티 같은 팀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볼을 점유하는 팀이고 볼을 점유하다 보면은 간격을 좁게 형성해서 위로 올라가서 많은 숫자를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압박이 매우 중요하고 1차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빠른 역습이라든가 빠른 측면 공격을 제어를 해줘야 돼요. 네. 그것이 안 되면 뒷공간을 내주면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전환하면서 측면 쪽 공간을 파고들고 대각선으로 침투하면서 1차적으로 타격하는데 매우 능한 팀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리버풀이 열세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맨시티가 첼시전에서 그 문제를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르디올라는 2번 연속 실수하지는 않을 네, 거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뒷공간 문제나 뭐 이런 약간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거는 뭐 비단 뭐 지난 경기에서 경험을 안 해도 뭐 십수년간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전에 내 바로 골을 전. 시점에 바로 전. 과르디올라 감독 스스로가 내가 한 경기에서 내 골을 시점에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실점은 직후 경기에서는 삼을 수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맨시티가 리버풀의 측면 공격을 어떻게 묶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맨시티가 홈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조금 더 우세해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스코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맨시티의 3대1 봅니다. 3대1이면 근소 우세가 아니에요? 아니요. 스코어는 3대1인데 어. 경기 내용은 근소 우세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내용인데 그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2골 차 정도 날 수 있다. 근데 혼란이 안 나오면 저는 2대1로 가겠습니다. 혼란이 안 나오는데도 맨시티가 이긴다? 네. 저는 훌리안 알바레스를 위로 올려서 예? 충분히 공격 쪽에서의 짜임새를 통해서 왜냐하면 리버풀이 지금 수비 쪽에서의 아쉬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파고들 거라고 봅니다. 혼란이 안 나와도 한 골차 맨시티의 승리를 점치시는 송영주 위원께서는 리버풀 팬들에게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저는 리버풀 굉장히 좋아합니다. I love you, 리버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 카라바오컵 리버풀 해설했어요.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 해설자가 경기를 고르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해설자들은 대부분 이제 PD나 혹은 또 그 다른 또 제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정된 그 일정표대로 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대다수의 보편적인 경우에는 해설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송영주 위원이 리버풀 중계를 한 것과 리버풀을 사랑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여하튼 리버풀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 리버풀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이 경기는 한두 골 차 정도로 맨시티가 이길 것이라고 갓 영주 해설위원께서 이제 승부 예측의 신 예측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아무래도 우리 또 국내 팬분들에게 관심이 많은 토트넘 대 빌라인데 요게 지금 순위로 봐도 완전히 한 끗 차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토트넘과 빌라는 요거는 뭐 알파볼 데이터로 보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송영주 위원께서 오히려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토트넘이 이유는 3연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 가장 그 기반 그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역시 결장자 때문입니까? 전력 누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메디슨, 반더벤 선수 여전히 못 네. 나오고 또 징계로 인해서 로메로 선수, 비수마 선수도 네. 빠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플레이행에 변화를 주진 않거든요. 공격 앞으로를 계속 외치는 감독이고 그러면 후방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로메오하고 반더벤이 있을 때는 뒤쪽에 빠져서 빠져 들어오는 공격수를 나름대로 잘 커버를 하면서 수비 쪽에서 힘을 발휘했는데 사실 다이어라든가 다른 선수가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또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럼 로메로 선수, 반더벤 선수가 다른 이유지만 어쨌든 둘 다 못 나오는 상황이면은 또 이른바 벤다 조합으로 가야죠. 네. 벤 데이비스, 다이어 선수.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비 쪽에 불안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토트넘이 지금 믿을 수 있는 득점원은 손흥민이에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A매치 소화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당연히 체력적인 부담이 따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단 여기에 말이에요. 이제 손흥민 선수의 찰떡 콤비인 메디슨 선수가 또 네. 없죠. 네. 그러니까 메디슨이 있을 때는 물론 경기 중에는 포메이션이 계속 바뀌지만은 1차적인 포메이션은 4-2-3-1이란 말이에요. 최전방에 손흥민, 그 밑에 메디슨. 그래서 메디슨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손흥민하고 찰떡 호흡을 보여줬는데 메디슨이 못 나오니까 지난 경기는 4-3-3에 가깝게 나와서 물론 공격 그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 선수들의 위치 변화가 크긴 했지만 결국 손흥민에게 득점 기회를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 이걸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토트넘은 지금이 위기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A매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첼시전 1대4 패배, 울버햄튼전 1대2 패배 이후에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은 또 대표팀에 갔다 돌아온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팀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아스톤 빌라의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네, 아스톤 빌라는 앞쪽에 어쨌든 디아비 선수와 워킨스 선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롱패스라든가 공간 패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타격하는데 매우 능합니다. 그리고 올리 와킨스라든가 디아비 선수가 전방 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측면에 존 맥긴이 있고요. 그 점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자칫 잘못하면 뒷공간을 그대로 뚫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수비 쪽에서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좀 큰 경기가 아닐까. 거기다 아스톤 빌라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네, 여기서 결정적 질문 하나. 최근에 토트넘도 사실은 좀 뼈저리게 특히 이제 울버햄튼전 같은 경우에는 이 주력급 선수들이 이렇게 공백이 많을 때 이 본연의 하고 싶은 축구가 잘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라는 거를 울버햄튼전에서는 좀 제 느낌에는 뼈저리게 확인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자, 이 경기도 이제 공백이 또 마찬가지로 적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조금은 실리적인 컨셉을 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냐면 토트넘이 올 시즌에 90분 이후에 실점한 골수가 6골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이 따르면 집중력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축구를 구사하면은 실점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결국 70분, 80분 그쯤에서 앞서고 있다면 그쯤에서는 현실과 좀 타협하면서 라인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 거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쨌든 울버햄튼전을 겪었지만 아직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렇다고 해서 뭔가 본인의 어떤 스타일의 융통성을 도입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역시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것을 빌라는 응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워낙에 빌라를 잘 만들어놨고 거기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도 점차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스날 시절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과 비아레알 시절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과 지금 빌라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또 다르거든요. 네,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아스톤 빌라가 토트넘 원정 경기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시즌도 토트넘 원정에서 아스톤 빌라가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스코어. 저는 요 경기는 2대1 봅니다. 아스톤 빌라의 2대1 승리. 원정팀의 승리일 네. 것이다. 토트넘도 골을 넣긴 하네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토트넘은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골을 못 넣느냐 넣느냐 이 걱정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점수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멤버가 많이 빠졌어도 토트넘도 웬만하면 그래도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득점한다. 그러나 빌라의 공격을 그 이하로 틀어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은 그대로 또 노출이 될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뉴캐슬과 첼시의 대결인데요. 이 대결이 굉장히 흥미를 끄는 이유는 역시 첼시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크리스토프 은쿤쿠 선수가 나올 것 마침내 돌아오는데 이제 뉴캐슬전에 얼마나 경기를 소화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리고 정말 좀 보호를 하고 싶다면 뭐 뉴캐슬전까지도 뭐 쉬게 할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곧 은쿤쿠가 돌아오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첼시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또 복귀 선수도 이제 나오게 되면 자, 여기서 첼시가 앞으로 더 순위 상승을 시키려면 결국 뉴캐슬 같은 팀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잡아야 돼요. 네. 요 경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되고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첼시가 올 시즌 초반에는 결정력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 2경기 연속으로 4골씩 넣었거든요. 그리고 잭슨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골을 넣을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첼시가 올 시즌 홈보다는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홈에서는 1승 3무 3패인데 원정에서는 3승 1무 1패거든요. 원정에서는 여태까지 좀 고난을 겪었던 걸 생각하면 상당히 그래도 선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원정 5경기에서 11골 넣고 5골밖에 실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홈보다는 원정에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위기는 조성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뉴캐슬이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요. 여전히 아주 많죠. 네, 네. 지난 경기 본머스전에서 패배한 다음에 에디아우 감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부상당한 선수들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경기에서 최대 11명까지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막상 뉴캐슬 지금 부상자들을 빼고 봐도 근데 어찌어찌 잘 베스트 11을 구성하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약하다는 느낌은 또 안 주는 팀이 뉴캐슬인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긴 해요. 네, 왜냐면은 네. 브루노 기마라이스가 징계에서 돌아와서 이 경기는 선발 출전할 것이고 이삭 선수가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삭 선수는 요 경기는 나올 것 네, 같죠. 나올 거란 네, 이야기가 네, 있어요. 네. 사실 칼럼 윌슨하고 이삭이 동시에 부상을 당하면서 뉴캐슬은 최전방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인데 이삭이 돌아온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부상 선수가 곳곳에 너무 많아요. 측면이라든가 중앙 쪽 수비 쪽에도 문제고요. 그리고 공격 쪽에서도 아까 얘기한 최전방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디아우 감독의 고민이 좀 크지 않을까. 왜냐면 A매치 전에 공식 2경기에서 모두 0대2로 패배했거든요. 도르트문트전 그리고 이제 본머스전 0대2로 패배했고 골을 못 넣는 가운데 2골씩 실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에디아우 감독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뉴캐슬이 올 시즌 홈에서는 힘을 계속 발휘하고는 있습니다. 네.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뉴캐슬이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안정 쪽에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네, 일단 선수비가 먼저다. 네. 그러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좀 두텁게 형성하고 조금 더 직선적으로 끌어낸 다음에 들어가는 형태로 경기를 임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첼시는 최근 흐름이 좋으니까 조금 더 돌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뉴캐슬이 홈에서 강하기 때문에 끈끈한 모습이 나오면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주 의원 오늘 예측에 무승부가 없었어요. 네. 앞에 2경기 무승부가 아니었는데 뉴캐슬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첼시는 상승세 힘이 분명하고 원정에서도 잘했고 그렇기는 한데 요 얘기는 그러니까 약간 첼시 쪽에 저는 약우세가 좀 있다는 느낌을 받고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송영주 의원의 어쨌든 결론은 뉴캐슬이 패하지는 않는다. 네. 그 가장 근거는 뭐죠? 그러니까 뉴캐슬이 홈에서는 끈끈한 경기력을 올 시즌 내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첼시가 최근에 파괴력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첼시에게 많은 골을 실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는 골이 터지면서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대1? 네, 1대1 또는 2대2라고 보는데 네. 가능성은 1대1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첼시도 지금 공격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공격이 다 살아났어. 지금 2경기 연속으로 4골씩 넣었어. 이런 얘기하지만 지난 맨시티전 결국 수비 쪽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뉴캐슬을 상대로 원정에서 실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승부를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와중에도 뉴캐슬이 수비에 신경을 쓰면서 그래도 첼시를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는 결론적으로는 무승부가 유력하다는 갓 영주 해설위원님의 신기의 승부 예측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3경기 다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그 EPL의 정말 빅카드들이 주말에 아주 쏟아지는데 맨체스터 시티 대 리버풀 송영주의 예측 시티 승 한 골 혹은 2골 차. 네. 네, 그리고 토트넘 대 빌라. 이거는 토트넘이 요 경기에서도 멤버의 공백 여기에 스타일은 변경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빌라에게 좀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고 마지막 뉴캐슬 대 첼시. 뉴캐슬이 여러모로 공백이 많고 어렵지만 그리고 첼시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지만 그래도 뉴캐슬도 지지는 않을 것 같다 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수정하고 싶으신 거 없어요? 없습니다. 완벽합니까? 네, 여기서 수정하면은 그러면 항상 아픔을 겪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던졌는데 그 미끼를 냉큼 물고 틀리면 진짜 준이 형 진짜 진짜 이렇게 되거든요. 네, 보입니다. 보여 댓글이. 뭐가 벌써. 보입니까? 영주야 바꾸지 그랬니? 댓글이 그게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네, 송영주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주말 3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유익한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